4강에서는 Q&A를 통해 젠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만 군대 가는 게 역차별이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자도 군대 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될까요?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은 나만 당하기 억울하니까 너도 같이 당해라, 이런 말로 들립니다. 이 말은 하기 싫은데 나만 해야 하니 억울해서 그 억울함의 정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억울해하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에게 군대는 왜 가기 싫은 곳이 되었을까요? 폭력, 명령에 따라야 하는 삶, 개인의 자유가 통제되는 곳, 안 가면 감옥 가야 하는 것,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단 폭력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맞습니다. 군대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지 멀쩡했던 친구가 다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폭력 문제의 핵심은 은폐되고 가려지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은 폐쇄적인 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국방부가 민간에 개방되고 군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다면 지금보다 폭력 문제는 조금 덜할 것입니다. 한국 군대의 군대 폭력 문화는 일제시대 잔재이기도 합니다. 전쟁터에서 탈영을 하는 것을 막아내고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게 하기 위해서 명령에 불복할 때 무조건 때렸습니다. 폭력은 가장 확실한 통제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는 서열과 위계를 체화하게 해서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권력에 저항할 수 없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언제든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군대 문화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수평적으로 바꾸어내는 노력, 즉 평등 문화가 군대에도 필요합니다. 안 가면 감옥에 가는 이유는 징병제이기 때문입니다. 징병제로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휴전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휴전 국가입니다. 휴전이란 말은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 독재 정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체제 유지 수단이 없었습니다. 국민이 조금만 반항해도 전쟁이 날 것처럼 몰아가서 위협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휴전을 끝내고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한 때입니다. 또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논의, 최저임금도 안 되는 병사 월급을 끌어올려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게 하는 것, 이런 논의 또한 필요합니다. 여성이 군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군대는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군대 갈 수 있는 몸과 그리고 갈 수 없는 몸을 선별해서 관리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여경 무용론에 대한 입장입니다. 여성은 개인으로 태어나지만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에게 성 역할이라는 여성성 규범과 여성이 해야 할 노동을 강제하면서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동일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때문에 남성은 언제나 개인으로 간주되지만 여성은 끊임없이 타자화되기 때문에 집단으로 호명됩니다. 여경 무용론 그리고 여군 무용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남성의 잘못은 개인의 잘못이 되지만 여성의 잘못은 여성 전체를 욕먹이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의 성비를 보면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지만 남성 전체를 추방해야 하는 것으로 욕하지는 않습니다. 타자화된 집단은 한 개인이 잘못해도 개인이 집단을 대표하는 속성인 것처럼 인지되면서 전체 집단의 잘못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흑인 한 사람의 잘못이 흑인 전체의 범죄인 것처럼 말하는 흑인 범죄, 조선족 범죄, 난민 범죄, 장애인 범죄 등
이 또한 주류가 되지 못한 집단에 대해서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다음은 숙직, 여성은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젠더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무시당할 것을 걱정하지만 여자는 남자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무엇을 하든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정책을 시행할 때, 특히 그것이 여성을 참여시키는 정책일 때는 반드시 같이 고려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 공간이 안전한 것인가? 이것은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것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이 느끼는 공간에 대한 안전과 여성이 느끼는 공간에 대한 안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집에서 역설적이게도 여성이 가장 많이 살해당하고 폭력에 노출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남녀평등 운운 이전에 그 공간이 여성에게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이 이슈에 대해서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역차별과 성차별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남성 동지들이 흔히 역차별 받는다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바로 남자만 군대 가야 하고 무거운 물건도 남자만 들어야 한다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군대 이야기는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남자만 드는 행위는 모두 역차별이 아니라 성차별입니다. 역차별이라 얘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법이 너무나 강력해서 반대편이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주장을 이야기하려면 훈령이나 사교, 교칙 같은 것에 20kg 이상 되는 무거운 물건은 무조건 남자만 들어야 한다라는 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은 남성들은 덩치도 있고 키도 있고 근육이 여성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은 남성이 더 잘 들 것이라고 하는 성별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 즉 이런 일을 시키는 상사나 선생님 같은 사람이 하는 성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역차별이 아니고 성차별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젠더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면 역사적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 5일제가 도입되던 시절 기업 재개의 반대가 심하자 노동계에서 주 5일제와 여성의 보건휴가를 맞바꿨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에 무급이라 못 박지 않은 이유는 여성계의 반발을 의식해서 만약에 싸워서라도 단협을 따낸다 하면 그런 곳은 인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법에서 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실제 노동조합이 잘 되고 있고 그런 산별들은 가장 먼저 여성의 권리로 따내는 것이 보건휴가이기도 합니다. 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노동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던 곳은 단협으로 보건휴가를 따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직 규정에 무급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국가가 무급으로 적으면서 바꿔버린 것입니다. 유급 휴가는 여성의 권리입니다. 이미 확보한 권리에 대해서는 후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보건휴가 얘기만 나오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리도 안 하는데 줘야 하냐? 생리 안 하는데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붙여서 쉰다. 때문에 빠지면 나만 일해야 한다. 이 말은 남자만 군대 간다와 비슷한 억울함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생리하는 몸과 생리하지 않는 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생리하지 않는 몸이 지배해온 역사입니다. 태초에 생리하지 않는 몸들은 생리하는 몸에서 나오는 피를 바라보며 경외감과 두려움,
무서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피는 어떨 때는 숭배의 대상이었고 어떨 때는 더럽고 불결하게 여겨져서 수치스러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배제,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 숭배와 성스러움의 상징이었던 피는 점차적으로 더럽고 불결함의 상징이 되었고 소외와 낙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화되었습니다. 월경의 역사는 배제와 소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금기시하고 비가시화하도록 사회화된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도 아파선 안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했고 하고 있어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회화된 역사입니다. 생리는 전 세계 인구의 50%가 주기적으로 경험합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7일, 1년에는 12회, 대략 40년간 총 400회에서 580회, 2000일에서 3360일 정도를 하게 되고 평생 사는 나이 중에서 5에서 9년을 하게 됩니다. 이래도 존재하지 않고 사소하고 하찮은 일일까요? 생리할 때 흘리는 혈액량은 80ml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80ml씩 따져보아도 1년이면 960ml입니다. 40년을 따졌을 때 38,400ml가 됩니다. 때문에 생리하는 여성들은 누구나 각종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존재하지 않는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 될까요? 내가 경험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남들도 안 할 것이다, 별거 아닐 것이다 생각한다는 건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지구상의 50%가 되는 인구가 매달 겪고 있는 일입니다. 권력을 잡은 남성들이 생리를 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일입니다. 숨기고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게 아니라 부러움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6번째 젠더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관련 기사가 이런 식으로 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여군이나 여경 무용론이나 왼쪽의 초등학교 여교사 그리고 오른쪽의 이슬람 사업 문제 모두 다 다르지만 사건의 맥락은 비슷합니다. 모두 타자화된 집단이 가시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다 여교사만 남겠네. 한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정치 분야 설명할 때 역대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장관 수를 비교했던 도표 기억하시나요? 그 통계를 보면서 어휴, 이러다 국회의원은 남성만 남겠네. 어휴, 이러다가 기초단체장은 남성만 남겠네. 이런 기사가 나온 적 있었습니까? 이것은 남성만이 공적 공간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공적 공간은 남성만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공간에 100%든 50%든 남성이 있을 땐 비율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타자화된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남성만이 점유해야 하는 공간을 타자화된 집단이 들어오게 되면 기준이 되는 남성들은 타자화된 집단을 동료나 이웃이 아니라 공간 침략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 것처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자화된 이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올 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세력화되고 집단화되기 시작하면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가시화해서 쫓아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현상 모두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지 여러분, 어떠셨나요? 공감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낯설고 생경해서 반감이 드는 동지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고 우리는 민주노조를 하고 있는 간부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억압 구조를 알 수가 있듯이 여성주의라는 관점이 있어야 여성이 처한 억압의 현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관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